네, 저희가 신년 특집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뷰에 모실 분은 바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네,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네, 받으세요, 시장님. 네, 네, 네. 아,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뒤에는 첫 번째 인터뷰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나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게요. 어떻게 좋습니다. 하실만 네, 하십니까? 네, 네. 아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신년 과제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금년에 이제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라는 과제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이 음, 단순히 이벤트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남북권에 만드는 그 음,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제일 조금 부산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도 음, 아쉬웠던 것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부산이. 네, 그런데도 이 우리보다도 사실은 그 항만 기능이나 이 그 도시의 위치로 봐서는 별로 좋지도 않은 데가 다 국제 허브 도시가 돼 있습니다. 음,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음, 또는 두바이나. 근데 대한민국이 국가 경영을 하면서 이 부산을 만약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많고 그랬다면 만약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하고 이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이 대한민국으로 움직이는 바퀴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부산과 남부권이 잠재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큰 국가적 과제를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네. 워낙 강적이 버티고 있어서 사우디. 네. 근데 지금 그 네. 보도를 보면 사우디가 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공개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사우디가 우리보다 한 1년 앞서서 이 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빈살만, 지도자를 비롯한 왕족들이 움직여서 네.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저희가 열심히 뛴 결과 음. 지금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 올라섰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사우디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주로 오일머니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대한민국은 그에 비해서 각 170여 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또 음. 그 각 분야가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잘하는 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의견들이 표출이 되기 시작했고 네. 특히 중남미나 그 태평양 도서국이나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음. 나라 숫자에서는 그들 나라들의 입장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지금 중간표 계산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맞죠? 한 네, 반반 맞습니다. 네, 정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사우디하고? 지금은 입장을 아직 그 실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네. 그 실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 중반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나라들이 음.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훨씬 음. 많고요. 음. 지금 사우디를 지지하거나 한국을 지지한 나라들이 표명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표명 국가에서도 작년 초에는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허. 지금은 작년 말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나라가 이미 수십 개국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음. 사우디는 대신 재작년에는 선점을 많이 했는데 음. 작년에 한 해 동안에는 크게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상당히 좀 해볼 만한 국면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네. 저번에 뭐 바이든 미국 음, 대통령도 뭐 아쉬워가지고 사우디에 막 날아가고 이런 적이 음. 있었잖아요. 지금 에너지 수급 문제가 엄청나게 국제적인 한 이슈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 그, 때문에 사우디한테 한 표 더 던지려는 나라가 많이 줄 서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대의 면도 있죠. 지금 그래요? 사우디가 이 국제 정세에서 오히려 러시아나 이그 이런 쪽하고 이 그 협력을 그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우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체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년 이제 실사가 끝나고 나서 유치교섭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덕도 신공항이 있잖아요. 네네. 해상공항식으로 조기 완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던데 좀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우선 이제 가덕도 공항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이게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니고요. 그 제2의 환적항을 갖고 있는 부산을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 물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그 항공 물류 98%를 인천이 갖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집중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항공 물류 기능을 갖는 공항을 부산에 갖게 되면 그것이 세계적인 항만과 시너지를 크게 가질 수 있고 그런 새로운 항공 물류가 확보돼야 경소단박의 신산업들이 육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 속에서 국제 허브 도시로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부산이나 남부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엑스포 유치가 확정이 되면 2030년까지 저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그 점을 계속 협의를 해왔고 국토부의 원칙도 빨리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짓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제대로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로팅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시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일본에서 실증은 다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여러 기관들과 또 의논을 해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매립식으로 하는 방법과 플로팅으로 하는 방법, 또 저희는 그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식으로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빨리 제대로 짓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플로팅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플로팅 공항뿐만이 아니라 해상 스마트 도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데 그쪽에서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플로팅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항을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죠. 흙을 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철강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플랜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도 비행기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해 이 유전 같은 데는 지하 2,000m까지 뚫는데 그 시설들이 다 플로팅 플랜트거든요. 떠 있는 해상 위에 떠 있는 플랜트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립하는 거 못지않게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긴 합니까, 그게? 예, 그거는 실증적으로는 문제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걸 공항에는 처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것을 대한민국이 한번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그래도 떠 있는 건데 태풍 오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태풍은 오히려 이 플로팅이 안전하죠. 오히려? 플로팅은 태풍하고는 그건 방파제를 다 저희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다만 이게 비행기 착지할 때 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미리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국토성이 4km 활주로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실증 결과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신공항 이야기 다시 꺼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구도 원래 신공항이 대구공항을 옮겨갖고 짓는 걸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대구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각각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공항과 대구공항을 엮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이슈가 산업은행 이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지금 노조도 반대하고 있고 이전하려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부산을 그 국제 허브 도시로 만드는 데는 이런 그 항만 물류와 그 항공 물류에 덧붙여서 금융 기능, 그다음에 그거에 기반한 디지털 신산업, 문화 콘텐츠, 관광 이것이 이제 5개의 엔진입니다. 그 금융은 이미 많은 그 국제 금융기관들이 부산에 와 있고요. 국제 금융도시 지수가 2년 전에 51위였는데 지금 부산이 29위로 세계 29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업은행이 오게 되면은 단순히 본사 이전을 저희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의 이 그 해운과 이 신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금융 기능을 저희가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 남부권을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게 특히 직원들이 오게 될 경우에 교육이라든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또 정치학자 출신이시기도 한데 네네. 윤석열 정부 지난 8개월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방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국정의 기본적인 가닥을 잡은 지난 8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닥은 좀 이제 잡았다. 국정 방향에 대한 가닥은 잡았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영남 지역을 놓고 본다면 TK보다는 PK 지역의 그 출렁임의 폭이 훨씬 컸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래 PK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최근에는 그러나 이제 국정이 안정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부나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은 부산 경남 출신이 별로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사람의 퍼센트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그 이게 집권 세력 구성에 있어서 이 PK 정치인들이나 정치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소외를 느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이제 정치 행보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중앙에서 보는 시각하고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의 아직은 뭐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복권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이 뭐 선거에 직접 출마를 못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당내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선거 지원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 뭐 총선이나 이럴 때 이른바 민주당에서 낙동강 벨트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경수 전 지사. 아마 다음 총선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분명한 것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PK가 결국은 이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의석수는 수도권이 더 많고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에 대한 민감도도 수도권이 많이 받지만 그러나 이 전체 이 그 풍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영남 그 가운데서도 PK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죠.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역대 다음 총선에서도 결국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PK 지역이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이 되는군요. 내년 총선 때 PK 지역에서 현 여권의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여론이 그 기반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총선까지 아직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국정입니다. 내년 총선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로 치를 수밖에 없는 총선이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금년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또 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일이죠. 일을 잘하고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100% 지지를 받는 것이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정권 심판론을 압도하는 국정 성과론 또는 국정 안정론이 지배적이 될 때는 여당이 유리한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수도권 대표론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이미 그 국민의힘도 구성이 다양화됐고요. 제가 이제 뭐 그때 그 당시 보수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지금 그 국민의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성의 정당이 됐습니다. 네. 또 지역적으로도 여러 지역들이 다 이 연합이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가 꼭 돼야 된다. 지역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을 수는 없고 오히려 국정과제를 얼마나 그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여기 이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정치학자이시면 누구보다 정통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씩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이게 현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전에 개헌 문제 나올 때도 그렇고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면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논의를 하되 지금 적용 시기를 그 다음부터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개혁안을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헌법도 마찬가지고 이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바꾸려 그러면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기로 합의를 하고 적용을 그 다음 선거에 하는 걸로 아마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벼락치기로 워낙 능해서 그렇게 할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시장님. 그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